우리들의 벽사일기 제1장 제12화 묘기와 고독 제2편. 만지기는커녕 스치기만 해도 구토가 올라오고 머리가 아파오는 이 복주머니를 잡고 수희가 왼팔에 힘을 가하자 서서히 왼팔이 달궈지는 느낌과 더불어 엄청난 통증이 몰려왔다. 눈물이 핑 돌고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수희는 힘을 멈출 수 없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병실에 있는 종우와 백마녀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희가 한참을 끙끙대며 힘을 주고 있는 불과 5분 남짓의 시간 동안 수희는 자신의 왼팔의 모든 신경을 곤두서고 있었다. 오늘따라 쉽게 나타나지 않는 화마의 기운 때문에 그만큼 수희 자신도 고통이 더 심해지고 힘만 더 들고 있었다. 다른 때는 한 번에 오케이 하더만 오늘따라 왜 이 지랄이냐? 아파 죽겠네. 짜증나. 98세 크레파스 같은. 조카 신발 까고 그냥 빨리 좀 나오라고. 수희가 속으로 궁시렁거리면서 수희의 반듯한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굵은 땀방울들이 하나둘씩 병실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순간 서서히 복주머니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이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를 멀찍이서 지켜보던 백마녀의 눈동자가 놀람으로 가득 차 동그랗게 커졌다. 맨손으로 잡은 복주머리를 그냥 불태우다니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이내 환한 붉은 빛을 잔뜩 뿜어내며 복주머니가 순식간에 타서 없어져 버렸고 수희는 그대로 병실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힘에 겨운지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다. 수희가 병실 바닥에 앉아 숨을 고르면서 자신이 종우 침대 밑에 붙여놓은 승주의 부적을 바라보니 부적은 이미 새까맣게 그 색이 발해 있었다. 승주의 부적 때문에 그나마 자신이 병실로 찾아올 때까지의 시간 정도는 벌 수 있었을 것이다. 앞귀를 막으면서 부적은 그 소임을 다했고 결국 부적은 그 색을 잃고 소멸된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다며 속으로 어쩌나 싶은 와중에 귓가에 어떤 낯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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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그것은 분명 고양이 울음소리였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어느샌가 일어나 네 발로 짐승처럼 걷고 있는 종우의 입에서 그 고양이 울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종우는 고양이처럼 엉덩이를 위로 쭉 뺀 채 네 발로 엉금엉금 걷고 있었는데 마치 고양이가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다. 검은 눈동자로 변한 종우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한껏 긴장한 것이 분명한 고양이가 울음소리가 가득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건 또 뭐야? 끝난 게 아니야? 수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윽고 수희가 천천히 몸을 돌려 에코백 안에 넣어두었던 벽조목 부채를 꺼내어 촤락 펼치자 고양이처럼 네 발로 걷던 종우가 꼿꼿이 몸을 세우곤 순식간에 수희를 향해 덤벼들었다. 으악! 수희가 피하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고양이처럼 날랜 종우의 손이 더 빨랐다. 순식간에 수희의 오른쪽 볼을 핥힌 종우의 손톱은 고양이 발톱처럼 날카로웠다. 날카로운 종우의 손톱이 수희의 볼에 기다란 상처를 남기고야 말았다. 고양이가 핥힌 것처럼 기다란 상처에서는 피가 슬며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몸을 고추 세운 종우가 미친 듯이 수희를 향해 날카로운 고양이 비명소리를 내며 달려들었다.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귀를 막은 수희 앞을 순식간에 가로막은 것은 다름 아닌 상현이었다. 마치 고양이처럼 날랜 동작으로 상현의 양팔을 종우가 긁어대자 순식간에 예리한 칼로 그은 것처럼 양복이 찢겨나가고 상현의 하얀색 셔츠가 보였다. 셔츠 역시 칼날 같은 것에 찢겨나간 것인지 긴 세 줄로 긁혀 상현의 팔에서 피가 맺혀 셔츠를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이윽고 종우가 몸을 돌려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고개를 뒤로 꺾어 수희와 상현을 내려다보았다. 우드득 소리와 함께 종우의 목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났고 그 모습을 기괴하다 못해 공포스러울 정도였다. 야, 그 꼬맹이 목 다쳐. 그만 좀 꺾어. 수희가 오른손을 자신의 목 뒤에 가져다 대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소리쳤다. 수희를 흘끗 쳐다보고 이내 시선을 상현에게 돌린 종우가 캬악 하고 날카로운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며 그대로 상현에게 몸을 날렸다. 상현은 그대로 종우를 받아 안아들었는데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종우가 상현을 끌어안고 다리를 서로 꼬아 매달린 채 있는 힘껏 상현을 향해 할퀴어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현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는 듯이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두 손을 들어 올려 종우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러자 종우는 입을 쩍 하고 찢어져 귓가에 닿을 정도로 벌려 상현의 오른쪽 어깨에 깊숙이 자신의 날카로운 송곳니 같은 이빨을 박아 넣었다. 어머, 피해야죠. 그걸 그냥 물리고 있어요. 깜짝 놀란 수희가 외쳤지만 상현은 수희의 말에 대꾸 하나 없이 가만히 정승처럼 서 있었다. 퍽 소리와 함께 근육인지 인대인지 모를 것이 이빨에 물려 뭉개지면서 바스라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헛! 단단한 상현의 근육질 어깨에 기괴하게 솟아난 종우의 이빨이 그대로 박혀 물어대고 있었다. 지금 상현을 옥죄며 물고 있는 종우의 힘은 10살 어린 아이의 힘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송곳처럼 길게 삐져나온 종우의 이빨은 사람 이빨이라고 할 수 없었다. 어깨를 파고드는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상현은 짧게 헛기침만 한번 내뱉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허리를 살짝 들어 종우를 잡은 자신의 두 손에 힘을 주기 시작했다. 상현은 순식간에 날쌘 몸동작으로 종우를 끌어안고 그래도 종우를 휘감아 돌려 바닥에 눕히고는 양손을 꽉 움켜쥐고 종우를 압박했다. 수희 씨, 뭐라도 좀 해보시죠. 길게는 못 잡고 있을 듯합니다. 이제야 종우를 제압한 상현은 수희를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상현의 외침에 수희는 서둘러 정신을 차리고는 자신의 무릎을 꿇고 종우의 이마에 자기 왼손을 가져다 내었다. 다시 한번 끙끙거리며 수희가 있는 힘껏 화마의 기운을 내뿜어내기 시작했다. 순간 수희의 왼팔이 붉게 빛나더니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가 수희의 왼팔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 열기를 느낀 것인지 몸을 흠칫 굳힌 종우의 입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송글송글 맺히더니 종우의 몸에서 빠져나갔다. 수희는 그것을 놓칠세라 순식간에 왼쪽 손바닥을 들어 올려 그것을 낚아챘다. 넋을 놓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백마녀와 종우의 양팔을 붙잡고 종우를 바닥에 붙잡아 두고 있는 상현 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수희의 왼손에 잡힌 것은 검은 고양이 귀신이었다. 수희는 인상을 잔뜩 쓰며 자신의 왼손에 목을 잡힌 채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노란 눈동자를 가진 검은 고양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고, 너였니? 어리구나. 가여워서 어쩌니 불쌍해서 어쩌면 좋아. 너도 힘들었겠다. 참 많이 아팠겠다. 수희는 분명 자신의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도 감정이 북받쳤는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들썩이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조용하게 말하고 있었다. 병실 입구 쪽에 주저앉아 있던 백마녀는 들을 수 없었지만 상현은 수희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수희의 울먹이는 말소리를 들은 상현이 말없이 물끄러미 수희를 쳐다보았다. 수희의 갈색 눈동자에서 눈물이 맺혀 떨어지기 직전이었다. 수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듯이 어느새 결심이 섰는지 자신의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는 힘껏 자신의 왼손에 힘을 주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수희의 왼팔에서 엄청난 세기의 시뻘건 불꽃이 생겨나 허공에 활활 타올랐고 단말마 비명소리를 내지른 검은 고양이는 그대로 하얀 연기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다 끝난 겁니까? 상현이 어깨를 한껏 내리고 울먹이고 있는 수희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고 두 눈을 질끈 감은 수희가 축 처진 목소리로 조용히 대답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불쌍한 이 묘기를 천도도 못 시키고 소멸밖에 못 시켰어요. 다 내가 부족해서예요. 엄청 아팠을 텐데, 엄청 외로웠을 텐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수희의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상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신이 붙잡고 있는 축 늘어진 종우를 바라보았다. 종우는 어느새 힘을 축 늘어뜨리고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의식이 없는 기절 상태였다. 조용히 종우를 안아 올려 병실의 침대 위에 눕혀놓은 상현은 그대로 백마녀에게 뚜벅뚜벅 다가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천천히 종우에게 백마녀를 이끈 상현은 그대로 자신의 손으로 백마녀의 주름진 손을 잡고 종우의 얼굴에 가져다 대었다. 어르신, 종우 살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상현의 목소리에 백마녀는 순식간에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하나뿐인 손자 종우의 몸을 부서져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그런 백마녀와 종우 그리고 상현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수희는 자신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며 흐음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한참 동안 종우를 어루만지며 종우가 살아 숨쉬는 것은 확인한 백마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희를 바라보고 수희에게 말했다. 너 무당인 거지? 네가 종우를 살린 거냐? 우리 종우 구해준 거냐? 아이고, 이제야 정신이 드시나 보네. 할머니 눈엔 제가 무당으로 보여요. 이렇게 어리고 이쁜 무당 봤어? 수희는 장난스럽게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 지금 눈앞에 이 할머니에게서 정보를 캐내야만 했다. 저 복주머니는 평범한 보통 물건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양밥이 실린 복주머니를 만든 이를 찾아 잡아 족쳐야 한다. 그것은 절대 가만두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었다. 너가 우리 종우를 살린 거라면 내가 어떻게든 보답해주마. 무엇이든 해주마. 백마녀의 눈에는 무엇이든 주겠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수희는 백마녀의 그 눈동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백마녀에게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일에 대한 보답은 꼭 받을 거예요. 우리 승주 언니 피값, 목숨값도 꼭 받을 거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손주 새끼 살리려고 다른 사람 목숨줄을 갖다 붙여요. 할머니, 저거 뭔지 모르죠? 난 내 새끼 살리려면 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다.
아니 그 더한 것이라도 필요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갖다 바쳐 살릴 거야. 바락바락 악을 써가며 자신의 강렬한 굳은 의지를 표현하는 백마녀를 보며 수인은 자신의 어깨 위로 양손을 들어 올려 난색을 표했다. 그래요. 나도 내 가족 살릴 수 있다면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그 어긋난 욕망이 오히려 손주 목숨을 갉아먹고 손주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어요. 저 복주머니 때문에 이미 할머니 주변에 상문의 기운이 가득하다 못해 질질 흘러 넘쳐요.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 손주 오늘 그냥 죽었어요. 죽었을 거라고요. 손자 종우를 살리려던 비방으로 인해 오히려 오늘 종우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수희의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왈칵 눈물을 쏟아내는 백마녀가 수희를 향해 물었다. 혹시 이게 사람 살리는 비방이 아니고 죽이는 비방이냐? 수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떻게 종우가 산 거냐? 이 비방을 하고 나서부터 종우가 제정신을 차리기도 했고 의식을 잃는 일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당연히 사람 살리는 비방이라고 생각했다. 백마녀는 의심스럽다는 눈초리로 수희를 단호하게 쏘아붙였다. 이 할머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 할머니, 이거 고독이에요. 그것도 고양이 갖다가 쓴 고독술이라고요. 처음에는 할머니한테 이 복주머니 준 사람이 고양이 귀신 부려서 남한테서 빼앗은 수명을 할머니 손주한테 줬겠지. 근데 점점 힘이 세지기 시작한 고양이 귀신들이 나중에는 순순히 수명을 넘겨주겠어요. 쿠데타 알아요? 언젠가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뒤집어 엎는다고요. 아마 할머니한테 복주머니 준 새끼도 지금 제정신 아닐걸요? 고양이 귀신한테 이미 잡아먹혔을지도 모른다고요. 수희의 설명에도 백마녀는 고독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두 눈만 꿈뻑거렸다. 수희는 자신이 예전에 읽었던 고문서에 있던 고독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의 허리춤에 양팔을 가져다 대고 수희는 다시 천천히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옛날에 신발 떨어진 무당이 자기 신기 채우려고 했던 금단의 비방이 고독술이에요. 개를 이용하기도 했는데 고양이를 사용하는 게 제일 지독해요. 고양이를 산채로 땅에 묻고 몇 날 며칠을 굶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양이 앞에 고깃덩어리를 던져주고 배고파서 미치기 직전인 고양이가 그거 먹으려고 손을 뻗으면 그대로 머리를 잘라서 죽이고 그 발목을 잘라서 단지에 모셔요. 그러면 그게 묘기라는 신이 돼서 무당이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묘기라는 고양이 귀신들이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 수명을 우리 종우한테 넘겨준 거냐? 그렇죠. 그 무당 새끼가 할머니한테 복주머니 주면서 건강한 남자들한테 주라고 했죠. 그거 그 사람들 수명 가져다가 할머니 손주한테 넘긴 거예요. 갖다가 이어붙인 거라고요. 수희의 말에 백마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렸다. 물론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자신이 고용한 경호 인력들에게 복주머니를 하나씩 주면서 그들이 죽어나갈 때부터 백마녀는 대충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수희라는 이 젊은 여자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백마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비방을 행한 것인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지금 수희가 백마녀와 상현에게 이야기해주는 고독술 중에 묘기에 관한 내용은 수나라 시대부터 유행하던 저주술이었다. 수나라를 세운 중국 황제의 황후 독고가 역시 그의 이복 형제인 독고타에게 묘기술을 당해 죽고 말았다. 이때부터 중국에서는 묘신을 모시는 행위가 금지되었다고 한다. 흔히 고묘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고독술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돈이었다. 묘기에 걸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재산이 묘기를 부린 자에게 옮겨져 왔기에 돈을 노리는 목적으로 묘기를 부렸다고 한다. 지금 할머니 손자 몸에 들어가 빙의한 것도 그 고양이 귀신이에요. 아마 내 생각엔 할머니를 속인 무당 새끼가 대수대명한다고 고양이 귀신 부려서 사람 목숨을 가지고 논 모양인데 묘기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면 무당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고양이 귀신들을 부려서 할머니 재산 노리고 종우랑 할머니 죽이라고 시킨 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든지 간에 자세한 내막은 망할 놈의 새끼를 찾아가서 족쳐봐야 알겠죠? 수희가 골똘히 생각하고 말을 꺼내자 순간 자신의 후배 경환이 데려온 경호 인력들이 끔찍하게 죽어나간 것을 떠올린 상현의 몸이 흠칫하고 굳었다. 백마녀는 말없이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그런 상현과 백마녀의 모습을 바라보던 수희가 알겠다는 듯이 입술을 삐죽 내밀고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지만 행여나 사람들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비방을 행한 거라면
나중에 할머니는 응당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거예요. 알고 계시죠? 안타깝다는 듯이 말하는 수희를 향해 백마녀가 씁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자세히는 몰랐지만 어렴풋이 눈치채서 알고는 있었다. 내가 뿌린 씨앗이니 내가 짊어져야겠지. 종우를 살려야 해서 지옥을 가야만 한다면 내 기꺼이 웃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가마. 백마녀의 단호한 말에 수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혀를 끌끌 찼다. 자신이 알고 있기론 묘기에 홀리면 사람의 뱃속부터 파먹기 때문에 홀린 사람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일까? 조선시대 법률서인 대명률에는 실제로 고독을 만들거나 그 방법을 전수한 자들까지 관계된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했다. 함부로 고독을 행한 자는 목이 달아나는 차명에까지 이를 수 있었고 그 재산을 몰수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들까지 유배 보내도록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죽어간 이들은 무슨 잘못이며 이보다 억울한 죽음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사실 수희 역시도 백마녀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본인 역시 할 수만 있다면, 가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수명을 얼마든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아니 수완이만 깨어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승을 떠날 각오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것은 그게 자연의 섭리이자 도리가 아니며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백마녀를 홀려 말도 되지 않는 비방을 행한 사람을 무조건 찾아내서 엄벌해야 한다. 지금 할머니 속여먹은 그 개같은 무당 새끼 어디 있어요? 수희는 그 무당부터 족쳐야겠다는 생각에 백마녀를 향해 다시 한번 크게 소리 질렀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손주나 할머니 둘 다 다시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당장 가야 한다니까요. 손자 종우를 살리려면 서둘러야 한다는 수희의 말에 백마녀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상현에게 서둘러 차를 준비하라며 손짓했다.